최근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집에 갈 때가 되면 대리기사 앱에 자신의 이름과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를 올려둔다고요. 그러면 같은 동네로 가는 사람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면 택시비도 안 써도 되고 지하철비를 아낄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리기사 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스마트한 젊은 친구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경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세계는 소비자에 맞춰 시장이 대편되고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생산과 소비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 꽃무늬 라운드 티셔츠를 큰 마음 먹고 3개나 샀는데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제가 왠지 패션 피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내심 제자들 반응이 어떨까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지하철을 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와 같은 꽃무늬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가을에는 트렌치코트, 겨울에는 패딩, 계절마다 유행하는 옷을 너나 할 거 없이 입고 다녀서 괜히 머쓱했던 경험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 공장이 생기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량 생산이 시작된 19세기 말에는 모두가 그것을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량 생산 제품들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개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요즘 개취, 취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개취는 개인 취향, 취저는 취향 저격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몇 년 새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신조어들인데요. 이것은 20대의 소비 형태에 대해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취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가격 성능비, 디자인, 새로운 스타일이 소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얇은 지갑이 있지만 개성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20대의 소비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취향 소비의 시대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유행을 쫓는 소비가 아니라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비 문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맥주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평일에도 해지기 전부터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청년부터 중년층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와, 정말 종류가 많네. 맥주 종류만 80여 가지. 이곳에선 직접 양조한 수제 맥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 1번부터 30번까지만 저희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세요.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주문하신 맥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량 생산되는 공장 맥주와는 다른 독특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커피향이나 과일향, 단맛부터 신맛까지 수제 맥주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 수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맥주를 마셔보고 취향에 맞는 맛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대학교 때부터 여행을 참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벨기에 같은 데 맥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또 직접 브루잉을 하는 맥주집이 한국에 생긴 게 너무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맥주는 일단 일관적인 맛하고 되게 일률적인 그런 게 존재했다면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IPA, 에일, 라거 등 그런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내가 내 입맛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거. 여기가 양조실입니다. 지금은 양조가 다 끝나서 이제 매장 바로 옆은 양조장이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직원들이 직접 맥주를 만든다. 보리를 가는 것부터 끓이고 발효시키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수제 맥주, 그러니까 원래 맥주를 좀 좋아했었고요. 생산과 소비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저희 양조사들이 양조를 하는 광경을 볼 수 있고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고 그 맥주를 소비한다는 거. 다양성에 대한 욕구는 정말 스프링처럼 이렇게 눌려 있다가 터져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 취향이 조금 더 다양화됐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화된 취향을 스스로 좀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명동의 한 신발 매장을 찾았다. 스캐너가 있습니다. 발 스캐너. 새로운 소비 흐름에 맞춰 지난해부터 3D 스캐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발의 길이와 너비, 발등 높이 등 20여 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오른쪽이 한 사이즈가 큽니다. 지금. 네. 정확한 치수를 알아야 발에 맞는 신발을 맞출 수 있다. 오른발하고 왼발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주어서 맞추시면 편하게 신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왼발과 오른발에 큰 차이가 있는지. 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면 추가 비용 없이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제작해준다. 이제는 저의 맞춤형 구두는 이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겠네요. 그 정보는 우리가 연구 보존합니다. 연구 보존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집에서라도 우리 그 카탈로그를 보면서 디자인 번호만 불러서 이 신발에 이 컬러를 신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공장에서 신발을 제작해서 나만을 위한 나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고 만족시키는 소비 혁명이 시작됐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 보이세요? 이번에 맞춘 겁니다. 잘 어울리나요? 제가 발 길이에 비해 발볼이 굉장히 넓은 편이라 그동안은 딱 맞는 신발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1분 만에 제 발을 정확히 측정해주는 3D 스캐너와 다양한 사이즈도 맞춤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 덕분인데요. 그렇다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기성화 가격 그대로 내 발에 꼭 맞는 그런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내 취향에 따른 나만의 제품, 내 몸에 꼭 맞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 혁명 시대가 온 겁니다. 최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소비자 맞춤 제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 경제를 온 디맨드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원할 때 이동 수단을 제공해주는 우버나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젠 자동차 세차를 할 때도 세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앱을 통해 출장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열쇠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세차를 한 후 다시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없어 하얀 셔츠를 세탁하고 다림질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5벌의 셔츠를 가져다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만 그 셔츠는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셔츠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진과 설명만 보고 물건을 샀다가 낭패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온디맨드 기업인 아마존이 최근 프라임 옷장이라는 서비스를 발표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옷이나 구두, 가방을 선택한 후에 결제를 하지 않고 배송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반품 박스에 다시 넣어서 문 앞에 두면 아마존이 무료로 회수해 간다고 하네요. 집에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만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회비 11만 원 정도만 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시를 앞두고 실험 운영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올 연말까지 미국 내 최고의 의류업체로 등극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소비자 중심의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최근 새로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3D 프린팅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술들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또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영상 한번 볼까요? 올해 46세인 장광식 씨. 조리할 때 냄새와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 전기 그릴을 개발했습니다. 세워서 굽기 때문에 기름이 잘 빠지고 튀지도 않는다는데요. (20년) 동안 유통업에 종사했던 장광식 씨는 제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디자인과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열려있는 산업 환경 덕분입니다. 지금은 뭐 디자인 해주는 전문적인 기업이 있고 설계해주는 전문적인 기업이 있고 또 유통이나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방면에 다 전문적인 기업들이 다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픈돼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보신 것처럼 이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체화시켜줄 디자인 회사도 있고요. 기술을 가진 공장도 있고요. 또 자본을 대줄 환경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팅의 발전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개인이 개발할 때보다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도 있는데요. 기술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들이 도대체 어떤 변화를 우리 생활에 가져오고 있는 걸까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김주희 씨. 자기 애들 다 데리고 왔어? 나도 이제 거의 들어가는데 오늘 날씨 너무 더우니까 내가 먼저 에어컨 틀어놓을게. 요즘 그녀는 최첨단 가전제품을 사용하며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밖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외출한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 서둘러 청소를 시작하는 김주희 씨. 청소를 해줍니다. 집안 구조를 파악한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구석구석 청소를 한다.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로 집안 곳곳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누가 침입을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제가 바깥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쾌적하게 바뀌어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 게다가 사후 서비스 기능도 강화돼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졌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아서 그 진단을 해주고 AS나 이런 걸 바로 접수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기사님을 굳이 뭐 접수를 하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편리하죠. 인터넷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 소비자의 이용 상황은 데이터가 되어 기업에 전달된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 제품 관점에서는 그와 같은 고객의 다변화된 요구 사항들을 획일적인 형태의 제어나 동작 상태가 아니라 개개인에 맞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IoT 기술들을 접목함으로써 진화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고객에 대한 요구에 대응을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 혁명 시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기업들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품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이 두드러진다. BMW는 자동주차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를 최초로 선보였다. 초보 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 주차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 주차 시스템은 손 동작만으로 자동 주차가 가능하다. 스마트 시계를 통해 신호가 차량에 전달된다. Like shake the hand to activate, and then do waving gesture, and then the car parks itself into the garage. Can you give us some gesture? Yeah, I do the shaking, and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이 새로운 소비 혁명을 이끌고 있다. this is intended to be used at home right now. When you come home, you don't want to park your vehicle into the garage all the time. You just leave it in front, wave it in, and it goes. And when you want to leave your house, you do the gesture, and the vehicle comes back to pick you up. So you're just saving time there when you're at home in your known environment. 기존의 제조회사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공유되면서 제품 간의 격차가 사라져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해답이 바로 서비타이제이션, 제조의 서비스화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 다들 아시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자동차 제조 회사인데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포드 패스를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포드 패스란 새로운 자동차 이름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차량 진단, 주차장 예약, 결제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포드 패스 안에 녹아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조업체인 포드가 직접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제품 구입 비용보다는 유지 보수와 소모품 구입비 등 제품과 관련된 기타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가구 제조업체인 한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부엌 가구 전문 기업으로 시작한 한샘은 지난 2003년 약 4,80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는데요. 새로운 부엌 가구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한샘의 경쟁력은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한샘이 던진 승부수는 부엌 가구 전문 기업에서 인테리어 서비스 업체로의 변신입니다. 가구만 팔았던 과거와 달리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인테리어를 해주고 집안 분위기에 맞는 가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한샘의 매출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2007년부터 한샘의 매출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2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무려 5배나 오른 겁니다. 제조의 서비스화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한 결과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소비혁명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경쟁 역시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럼 세계 최고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최첨단의 산업 기술을 선보이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이번 박람회엔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 최대 화제였다. 전자전기업체인 지멘스도 맞춤 음료를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음료를 한 생산 라인에서 제조할 수 있다. 지멘스는 소프트 업체와 협력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개발했고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다. And with our software, we take care of the formulation process, making sure that all the regulatories in different markets are met. And this is speeding up the time to market, and also it's guaranteeing that as a global player, we can operate on a worldwide market. 독일의 제조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SAP. SAP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스마트 공장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7조 원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오토바이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스는 SAP의 대표적 고객이다. 2012년부터 SAP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공장에 적용했다. 그 결과 20일을 걸리던 제작이 단 6시간 만에 가능해졌다. 과거 할리 데이비스는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특징이었다. 이제는 처음부터 소비자에 맞는 맞춤 생산이 가능해졌다. Harley-Davidson offers a lot of options once we buy a stock Harley to put on different seats, different lights, different wheels. So everybody motorcycle is different for their own taste. 스마트 팩토리 도입 후 할리 데이비슨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미래의 공장은 스마트한 생산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에 달려 있다. If you're talking about how the future will evolve, it is going to be connecting things to platforms, platforms analyzing the data, creating the insight, but you also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at. And that is a business process, that is an invoice, that is a call from a sales agent or a customer care agent to the customer. 사실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면 남자들의 로망인데요. 6시간 만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할리 데이비슨이 탄생한다고 하니 저도 제 로망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지난 2008년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할리 데이비슨은 고객 중심 생산 체계를 강화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5년 전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생산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개별 맞춤 생산으로 소비자의 마음까지 얻어서 위기를 완전히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 할리 데이비슨의 구원투수가 된 것입니다. 네, 교수님 강연 듣다 보니까요, 이 플랫폼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플랫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개념이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해서요. 플랫폼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이 플랫폼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세계 최고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 성장한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 가입할 때 돈 내셨나요?
매일 사진 올리고 친구 게시물에 라이크, 좋아요 누르실 때 돈 내시나요? 페이스북의 일반 사용자는 거의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무려 453조에 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 페이스북인데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관심 있게 읽은 기사를 올립니다. 또 제가 읽는 뉴스피드에는 사이사이에 광고가 뜨지요. 눈길을 사로잡는 심리 테스트 앱도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하나의 장인데요. 13억 명의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페이스북은 그 대가로 광고 수익 등을 얻습니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이 세계 경제 패권을 쥘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싸이월드 다 기억하시죠? 한때 저도 싸이월드에서 좀 도토리 깨나 써가면서 배경음악도 사고 강의 자료를 지금도 올리고 있는데요. 싸이월드는 사실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소셜 미디어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이렇게 세계 시장에 진출도 했었죠. 안타깝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계 진출에 실패한 후에 한국 시장에서도 도태되었는데요. 싸이월드는 도토리라는 어떤 사이버 화폐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그런 초기의 모델을 개방된 플랫폼 모델로 확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확장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페이스북은 플랫폼 전략으로 성공했지만 싸이월드는 안타깝게도 플랫폼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주요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표입니다. 현재 1, 2위는 애플과 구글인데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무려 850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플랫폼 기업이죠. 애플과 구글이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플랫폼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이 어딜까요? 예, 구글도 애플도 아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14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미래참여단의 박승희입니다. 엄청난 그 소비와 생산 혁명으로 이제 가져올 나라 간의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이 새로운 맞춤형 신발을 24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려다 보니까 5시간 안에 만들어서 24시간에 배송하려니까 예전처럼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공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장이 지금 중국과 베트남 같은 저임금 대량 생산 국가로 이동했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는 다시 그 공장들이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리쇼어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저임금 국가가 지금 힘을 잃게 되는 그런 현상도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주 또 모든 변화는 대규모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대량 생산을 중심 체제의 국가들도 또 계속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재미있는 새로운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철관입니다. 아까 그 할리 데이비스의 예를 보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런 그 자동화 솔루션이 되게 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은 뭐 이렇게 정부 투자나 이제 뭐 지원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될까요?
중소기업들이 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에도 있고요. 요즘은 예를 들면 로봇을 파견시켜주는 회사도 있어요. 내가 비싼 로봇을 사기가 좀 그렇죠. 그럴 때는 로봇을 일단 빌리는 겁니다. 내 생산 현장에 맞는 그 로봇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로봇을 잠깐 빌려줍니다. 그럼 로봇이 일하는 만큼 시간대로 돈을 또 주기도 하죠. 내가 만약 햄버거집이다 하는 경우도 내 햄버거집에 일할 로봇을 잠깐 데리고 와서 훈련받은 로봇이 와서 몇 시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같이 일할 수는 있는지, 혹시 로봇이 내 머리를 치진 않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런 걸 좀 요즘은 코봇, 같이 일하는 로봇이다 그래서 코봇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조금씩 실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을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인데요.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울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도시로 불렸습니다. 자동차, 조선, 대형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서 9년 연속 개인 소득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주력 산업의 성장이 약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최근 울산이 다시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하네요.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최근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동료가 생겼다. 바로 로봇. 로봇이 하는 일은 선체에 요철 흠을 내는 연마 작업이다. 연마를 잘 해야 선체 부식을 막는 도료가 잘 스며든다. 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배 옆면과 바닥까지 손으로 작업했다. 연마 로봇을 개발한 사람은 조선소 청소업체를 운영했던 오재동 씨다. 그는 조선소에서 직원들이 위험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로봇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좁은 공간에서 이 바퀴가 좁은 공간에서 하시라는 네네네네. 아유 작업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공간에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 80cm 높이에 엎드려서 작업하게 됩니다. 엎드려 작업하게 되면은 이 심장이 압박돼서 제대로 작업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어다니면서 하니까 이 무릎이 다 까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안 좋은 자세로 하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너무나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청소업체를 운영하던 그가 1년 만에 로봇을 개발한 데에는 울산의 경제혁신센터 도움이 컸다. 울산의 중소기업들은 경제혁신센터가 만든 3D 프린터 테크숍을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고 있다. 수십 번을 만들어보고 실험을 반복하는 시제품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부품 제작이 간단한 3D 프린터는 제조 비용을 줄여준다. 울산은 3D 프린팅이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테크샵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시제품 만들 때 3D 프린팅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비용을 줄여가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 자동차, 해양, 그다음에 화학 단지가 있는 이곳이 바로 수요처가 되는 겁니다. 울산은 3D 프린팅 플랫폼을 만들어 침체된 지역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노력 중이다. 3D 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 프레임에 비해서 내부 구조를 이렇게 많이 비우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제작이 불가능한 이렇게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고요.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해 학생 교육과 지역 기업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고가의 최첨단 3D 프린터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미세한 분말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3D 프린터는 아주 정교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들은 3D 프린팅 기술을 배우며
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하고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뽑아서 실험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기 항공용 3D 프린팅으로 산업 구조 혁신을 도모하는 울산. 앞으로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 울산 지역에는 예로부터 뭐 원래 강점이었던 제조업이 있고요. 뭐 자동차 조선,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이 있었고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 있었고 여기에 새로운 첨단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이 융합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울산이 3D 프린팅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울산의 강점인 제조업과 가장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은 3D 프린팅 국제 허브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울산이 주력하고 있는 3D 프린팅 세계 시장 규모는 2011년 1조 9,300억 원에서 올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12조 2,800억 원 될 정도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인 3D 프린팅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 울산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울산시는 올해 총 228억 원을 들여 11개의 3D 프린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울산의 사례를 보면서 도시의 상황 또 각각의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게 희망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 플랫폼 시대에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 구조가 대기업에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플랫폼 시대에는 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고루 좀 발전하고 또 활성화돼 있어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는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산업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작은 물고기들이 필요하다. 이 말은 대기업과 같은 거대한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을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조직이 유연합니다. 혁신 기술과 제품 개발, 그리고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혁명 시대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운상가 가보셨나요? 저는 세운상가 키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컴퓨터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물건이 있나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떼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비싸서 살 수 없었는데요. 당시 컴퓨터 가격이 210만 원. 대기업 사원이 7달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세운상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열된 컴퓨터에 제가 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보고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제 또래들에게는 세운상가는 정말 영화도 보고 컴퓨터도 만질 수 있는 별천지 같은 곳이었죠. 1970, 80년대에 전자기기들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왔던 세운상가가 이제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세운상가는 미사일과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명성이 높았습니다. 1967년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었던 세운상가는 혁신 그 자체였는데요.
400여 개의 점포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용산 전자상가가 들어서고 대형 할인점과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옛 추억이 너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여기 와가지고 여기 다들 막 책들,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팔던 요 자리인데 세운상가를 이제 다시 세워보자라는 취지로 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세운을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생각한 거는 젊은 메이커와 뭔가 융합되면 새로운 게 나오겠다. 6월 말부터 세운상가에는 신생 스타트업들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제가 찾아갔을 땐 스타트업의 업무 공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메이커스 큐브라는 걸 만들어서요. 젊은 그 창작자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용 반려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 서큘러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저도 어릴 때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고 그랬지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탄생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로봇이 세운상가에서 탄생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됐고. 서울시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는 세운상가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세운상가를 거점으로 삼아 도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날은 스타트업 청년들이 오랫동안 상가를 지켜온 장인들에게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전자의수, 반려로봇,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 상가 장인들도 새로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쇠락한 세운상가의 부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떠난 사람이 많아요, 주로. 그때 IMF 때 뭐 부도나고 이래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꾼 사람도 있고. 새로운 피가 들어오면 세운상가가 좀 어떻게 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진짜 기분이 좋아요. 이 젊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저도 배워야 됩니다. 그분한테 배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좋은 그런 이제 상품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하는 게 아날로그 오래된 방식의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디지털 회로에도 아날로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지원해 준다든가 우리도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3D CAD 같은 거를 배워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자꾸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 기술을 가진 장인들과 젊은 청년들의 협력이 세운상가를 어떤 모습으로 바꿀까? 저희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고 생각도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지, 어떤 부품을 써야 될지, 무엇을 사와서 해야 될지, 어디다 가공을 맡겨야 될지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 오면 이제 든든한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선배도 계시고 이런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할 경우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운상가에 가보니까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바로 구할 수 있는 환경, 40년간 숙련된 노하우를 지닌 기술 장인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 청년들, 이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마음만 먹으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던 그런 세운상가의 부활에 우리 산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운상가에서 실험과 개발부터 제작, 상품화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과 소비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입니다. 각기 다른 영역이 서로 융합하고 산업구조 전반에 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최청아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시대가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 즉 개개인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리기사 앱을 설명할 때도 이왕 집에 가는데 대리기사 하면서 집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좋은 것이죠. 그분은 대리기사 앱을 잘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하나의 기회로 잡아서 그 소비의 형태를 생산의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사용하는 것이 생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참여단 정철호라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에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만 해서 되는 그런 시대인지 궁금하고요. 기술을 기반한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화분 잘 기르시나요? 잘 기르기 어렵죠. 그럼 화분을 잘 기르게 하려면 거기다가 사물인터넷 센서를 집어넣어서 습도나 조도를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면 그럴 때 화분에다 물을 주거나 화분에 햇볕을 쬐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기술 중심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오뚜기 화분을 만드셨더라고요. 오뚜기 화분은 뭐냐면요, 화분에 물이 없으면 화분이 쓰러집니다. 화분이 쓰러져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을 주면 화분이 물을 먹어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화분은 다 좋아하는데 왜 화분을 기르지 못할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첨단 기술을 꼭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에 불편해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하고 한번 잘 생각해보고 실험을 해본다면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참여단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뭐 기업을 떠나서 개인에게도 어떤 사업의 확장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기도 한데 세상 모든 건 서비스라고 한번 생각해봐도 됩니다. 제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페인트가 좀 벗겨졌는데 페인트 통만 사다가 제가 칠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어떤 개인이 페인트 통은 네가 사라. 근데 내가 칠해주는 건 내가 해줄게. 만약에 그렇게 제안한다면 저는 제 건물을 이쁘게 페인트를 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어떤 개인이 이 둘을 잘 엮으면서 내가 그 중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품을 파는 회사도 행복하고 소비자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찾아내면 거기서 일자리가 나타나고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제조업과 소비자가 둘 다 행복한 그러한 어떤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참여단 이희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방과후 수업으로 로봇과학이나 뭐 항공과학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주는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도움을 주면 아이들이 좀 지속적인 관심이 생길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 하셨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국립과학관 여름 캠프로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암모니아 분수 실험을 했는데 저만은 안 나옵니다. 암모니아 분수가. 그래서 나는 과학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땜을 해서 지하철 도착하는 소리가 나는 그 납땜 회로를 하는 거였는데 딴 친구들은 다 소리가 나는데 저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공대를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를 가서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걸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신 겁니다. 아이들한테 강요하실 필요는 없고 아이들이 결국 다 판단하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자꾸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산업혁명처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국가 간의 차이를 어떻게 또 극복해야 되는지 이제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위해서 저희가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나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지 궁금합니다. 나의 아이디어를 좀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직접 개발하신 앱이나 플랫폼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개발을 할 때 중점을 둔 사안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참여단 김민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제가 질문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제조업이 강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이런 일상생활 우리는 모두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소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비혁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소비혁명 시대는 지금까지 경험한 산업혁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소비자인 우리가 혁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60억 명의 소비자들이 제품의 종류와 특성, 생산 형태뿐만 아니라 생산 시점까지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생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기술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허물고 산업 간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생산자는 소비의 혁명적 변화를 잘 이해해서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다시 만들고 수익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방법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혁명 시대 성공의 열쇠는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